매도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안다? 신적인 존재겠죠. 리플 XRP에 관해서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많이 솟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기와 가격선일진 모르겠지만 급등했을 때 조금씩 팔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급등할 수 있는 호재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리플의 기술력이 미래 가상 자산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일단 리플사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M&A라고 하죠. 기업 인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그들이 트랭글로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 송금 회사의 지분을 40%를 사들이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히든로드라고 하는 유럽 기반의 프라임 브로커 회사를 완전히 12.5억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고요. 또 재작년 5월 달에는 메타코라고 하는 수탁 회사를 한화 약 3,300억 원에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그만큼 리플사의 자금력은 굉장히 빵빵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대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의 지분도 인수했고요. 더 나아가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 하는 미국의 헌장을 받은 그런 커스터디 업체도 완전히 사들이면서 지금 그들이 사업 영역을 점점 넓히고 글로벌리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수탁 사업도 하고 있고, 리플 USD,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하고 있고요. ODL이라고 해서 리플 페이먼트로 국경 간 결제 사업을 또 메인으로 하고 있죠. 이렇듯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커스터디 사업, 스테이블 코인 사업, 국경 간 결제 사업, 그리고 CBDC 사업까지 국가 단위로 손을 잡으면서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 역시 지금 현재 20개국 넘는 나라들과 비밀리에 손잡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리플사의 위력 자체가 워낙 클 것이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에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분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린다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리플은 초창기의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 XRP가 동전 가격에 있을 때는 지금 XRP를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린다 존스라는 사람 역시 이 월가의 베테랑으로서 XRP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바라보는 한 인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 안에 굉장히 주력할 만한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2012년에 출범이 됐거든요. 사실 뭐 역사를 봤을 때는 2004년부터 라이언 푸거라는 사람이 리플페이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픈코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오픈코인에서 이제 리플랩스로 바뀌었고, 최근에 뒤에 랩스를 빼면서 이제 리플사, 리플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들이 리플사를 만든 이유가 이제는 정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X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되는 시대에 살잖아요. 정보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현실 시대에서 이제 가치도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나온 회사가 리플 회사예요.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 그들의 비전을 보면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해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 엘리트 세력의 상단에 있는 BIS 역시 핀테크 그리고 이 인터넷을 합성해서 핀터넷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점점 떠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가 정말로 가치를 이동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의 백서만 보더라도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왔다. 우리는 중앙 서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수수료도 비싸고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것을 고안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리플 회사이고, 그들이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 자체가 XRP 레저라고 하는 리플 원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특수 목적으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그들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XRP가 소각이 되면서 유틸리티로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리플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 회사 그리고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인넷 레이어 1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특수 목적으로 설계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개념을 세분화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시장망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유럽으로 돈을 보낼 때도 실제로는 어플 통해서 뭐 1시간 내에 돈이 가긴 하지만 사실상 장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이면을 봤을 때는 뭐 중개은행이나
은행이나 환전은행, 수취은행 이런 수수료도 붙고 중개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스텝을 밟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저기 아프리카 쪽에 뭐 짐바브웨라든지 감비아 같은 나라에 우리가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더욱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비아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쓰고 있는 달랏이라는 돈을 처음 들어보는 통화이고 그 각국의 국가에서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은행끼리의 신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트로 보스트로라고 하는 예치금 계좌를 또 묻어놔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장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블록체인 하나로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들이 지금 리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스위프트망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스위프트에서 전 세계 은행들이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을 쓸 수 있게끔 시기를 조절하면서 타임라인을 올해 11월 22일까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 간 결제에서 CBDC 세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도매용 CBDC에서는 XRP가 쓰일 수밖에 없는 그 리플 네트워크가 RMG 그룹이라고 하는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 지금 리플 XRP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봤을 때 토크노믹스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 토큰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서 이 코인에 대한 수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찍힐 양, 발행량,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토크노믹스인데 실제로 XRP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이 딱 1000억 개로 유한합니다. 더 이상 찍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우 많은 수량이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XRP는 1000억 개의 수량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XRP가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리플 페이먼트가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랭글로라든지 우리나라의 센트비, 와이어베일리, 한패스와 같은 이런 송금 회사들도 모두 다 리플렛의 회원사로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리플 XRP가 소각이 되면서 송금 메커니즘의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트랜잭션당 0.00001 XRP가 소각이 됩니다. 사실 1000억 개의 수량 중에 0.00001 XRP가 소각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작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현재 XRP의 소각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00만 개가 채 안 돼요. 1000억 개 중에 1,400만 개면 한 0.01%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급량은 너무나 많은데 소각량 자체가 0.01%밖에 안 된다. 너무나 조그만 수량을 지금 소각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리플 페이먼트와 그 ISO 2002 그리고 전통금융과의 맞물리는 현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소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전통 트레드파이어와 맞물리는 시점 그리고 올해 중반부와 하반부에 있는 연준의 채택 그리고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까지 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XRP의 수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냐하면 앞으로 STO라고 하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주식 또한 코인으로 사게 될 것이고요. 주식이나 채권도 역시 코인으로 사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RWA라고 해서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약 156조 달러, 하나 기준으로 한 20개 원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 틀이 있어요. 2018년에 250조 달러, 2030년이 지나간다면 300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 캐파에서 ISO 2002 도매용 결제만 XRP가 어느 정도 수량 가져온다라고 하면 XRP 스위프트 시장 규모 5%만 가져온다 해도 50달러가 넘어가고요. 10%만 가져온다 해도 최소 100달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어떤 예측치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한 그런 비전과 유틸리티 자체는 워낙 탄탄하고 큰 시장 규모를 채택하고 있고 그들이 이미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코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XRP가 디플레이션한 토큰화 구조가 되어 있죠. XRP가 어쨌든 수수료로 쓰이는데 0.00001개씩 쓰이는데 지금은 이게 0.01%밖에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리플이 잘 돼서 도매용 CBDC 결제에서 정말 쓰인다. XRP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그럼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럼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XRP가 초반에 설계가 될 때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단위로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이 애초에 XRP를 설계할 때
드랍단이라고 해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이 수순에 간다라고 하면 XRP가 1만 달러가 정말 된다고 해도 1만 달러면 1,400만 원이잖아요. 1,400만 원에 0.00001 XRP씩 소각되면 수수료 140원 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근데 거기서 100만 분의 1로 쪼개진다? 더더욱 세분화해서 쪼개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100년, 200년까지 더 이상 쓸 수 있는 자산 클래스로 이미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이런 초기 세팅 과정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암호화폐 투자 재테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용돈벌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차를 바꾸려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매도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안다 혹은 뭐 얼마까지 갈 것을 안다라고 하면 신적인 존재겠죠.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말 저도 이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 정말 이런 질문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일단은 리플 XRP에 관해서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솟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기와 어느 정도 가격선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다 팔기보다는 좀 10%, 20%씩 좀 끊어서 급등했을 때 조금씩 팔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급등할 수 있는 호재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좀 신청을 했을 때 그때 한 번에 좀 1차 펌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거의 다 와서 이제 ISO 20022가 채택이 되는 그 일정이 또 오게 되면 정말로 XRP의 쓰임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시기가 이제 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순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워낙 용수철 누르듯이 눌러놨기 때문에 눌러놨던 용수철을 떼면은 쭉 튀어오르듯이 탄성의 법칙으로 튀어오르듯이 XRP의 가격도 어느 한순간에 크게 펌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익절을 고려해 보시고 항상 인간 지표도 너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희에 차 있을 때 막 비투를 여기저기서 하고 지금 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조금 시장을 천천히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IPO를 하는 시점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제 2021년 4월 달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환희의 순간을 만끽했는데 그때 당시가 딱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 공개를 하는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던 인간 지표와 연관되는 그런 뭐 코인베이스의 앱순위나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의 앱순위 자체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들 코인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간 지표를 보시면서 시장의 환희의 순간에 잘 좀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자가 인지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뭐 XRP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똑같은 자산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긍정으로 보고 누군가는 부정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은행에 심지어 예금을 넣더라도 100% 안전한 투자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막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도 막 이슈가 좀 있었던 것처럼 은행도 정말 한순간에 망하려면 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금 적금을 들더라도 리스키한 상황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암호화폐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리스크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좀 할 필요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XRP가 가격적인 부분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 혹은 뭐 리플사에서 XRP를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퍼드성 뉴스가 나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리플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왜 XRP가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며 황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유틸리티가 왜 센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똑같이 내놔도 누구는 호재로 보고 누구는 악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자. 본인의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 진정성 있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욱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플의 호재 또는 악재가 체감될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질문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맡기는 시기는 언제쯤 바라보시냐
이렇게도 많이 질문을 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뭐 FDIC라든지 OCC 통화감독청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이 하면 모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따라가기 마련인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까지 시결을 조금 더 길게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는 우리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바라봐야 된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리플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저는 암호화폐 시장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좀 좋은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개미털기 과정이라든지 한 번 정도의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가 매우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다사다난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떨어지고 또 다시 상승했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뭐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예단하진 못하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며, 최근 올해 1분기까지는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에 대한 협상, 매크로 이슈가 좀 재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큰 한 번의 붐이, 버블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XRP 10달러 정도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 기준으로는 보수적으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을 꾸준히 모으는 전략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무엇보다 안정성이거든요. 내 코인을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이 영역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상 차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단타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좀 멀리하자,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세력,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롱 비율, 숏 비율, 올라갈 것에 배팅하는 사람, 떨어질 것에 배팅하는 사람에 대한 비율을 실시간으로 그 세력들이 보면서 차트를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선물 단타 거래는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고, 물론 비트코인이 조금 더 변동성이 적겠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캐파가 워낙 작아요. 3조 달러가 채 안 돼요.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하게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코빗 리서치 센터라든지 뭐 서울대학교의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매수 접근 방법이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높다라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목돈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우리 접근 넣듯이 한 달에 50만 원씩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 XRP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히나 XRP는 조금 더 가격보다는 수량, 가치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코인 모으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루에 10개씩, 20개씩 XRP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코인 투자하실 때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좀 집중하시고, 선물보다는 현물 거래하시되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보기도 하고 2달에 한 번씩 사보기도 하고 주기를 여러 번 바꿔서 사봤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점이 어딘지를 사실 알면은 신이잖아요.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얘기가 있듯이 고점과 저점을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주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뭐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보다 2주에 한 번 사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게 좋고,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번 그냥 오전 10시마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쪼개서 사다 보면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펌핑했을 때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측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꾸준히 모으기의 종료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일단은 저는 XRP를 투자 접근하실 때는 본인의 목표 수량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까지 10,000개를 모으겠다. 혹은 3,000개, 5,000개를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수량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 정한 수량의 한 70% 정도는 이번 사이클 안에 내가 팔아야지.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내년 1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0%는 내가 모은 수량 어느 정도는 한 70%는 팔아야겠다. 그럼 나머지 30%는 다음 사이클까지 다다음 사이클까지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비트코인과 XRP 두 가지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쭉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2,000만 원 할 때도 비트코인 꼭 한 개 정도,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꼭 모아가자 말씀드렸는데 벌써 1억 2천, 3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뭐 한 개 모아가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0.5개 안 되면 0.1개라도 저는 비트코인 10년, 20년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5,000개 정도, 한 10,000개 정도는 그냥 10년, 20년 들고 가는 물량을 따로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량 장기적인 물량과 중장기로 가져가는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본인 투자의 성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돼서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겠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이클을 좀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투자 그리고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까지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서 매크로 이슈 흔들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경기 침체 확률을 50에서 70%를 늘린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팔고 싶고 왜냐면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시즌 종료가 와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았다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줄까? 일단은 좀 팔아 놓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버티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정답은 정말 클리셰 속에 있거든요. 정말 재미없는 속에 정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 내공이 결국에는 확신으로 변하거든요. 암호화폐 시대가 정말 오겠구나. 정말 지금 전통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 블록체인, 이 CBDC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지금 CBDC 한강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지금 도매용 CBDC를 올해 안에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국가 지원의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합법화시키려고 암호화폐 결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일단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확정된 미래로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이 되겠구나를 알고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왜 생겨났고 어떤 비전을 가진 재단들이며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고 리플사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파트너십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유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을 잡고 있고 왜 리플이라는 회사가 매년 세계경제 포럼에 나가가지고 연사진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팻 탤런이라든지 밀텐버그라고 하는 수석 책임자들이 왜 포진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XRP는 내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구나. 지금 물론 관세 전쟁으로 많이 힘들고 3,000원대 밑에 있기 때문에 모아가도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조금 더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사이클 투자와 중장기적인 물량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DCA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좋다고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성실하게 공부하듯이 수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수익률, 결과치가 나올 거거든요. 투자와 공부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성공 투자하기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멘탈적인 관리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누군가 와서 뭐 투자하세요 뭐 알려주는 신의 존재가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어떤 내공을 쌓기 위해 본인이 시간을 들이면서 꾸준히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하셔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플 외에 주목하고 있는 다른 코인도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봤을 때 대략 한 10가지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트럼프가 얘기했던 솔라나나 에이다 코인 이 5가지 코인은 사실 크립토 서밋에서 백악관 그 행사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비축 자산으로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5개의 코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 섹터의 대장 영역 이 영역들도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고 앞으로 큰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를 쓰일 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기에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어 제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벽인 체인링크와 폴카닷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도 지금 뒤에서는 ETF가 또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기관의 채택을 또 받고 있고, 이미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또 리플과도 손을 잡으면서 RLUSD에 대한 디파이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코인이라든지 혹은 뭐 저장토 섹터의 대장격인 파일 코인이나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CBDC라는 건 이제 통제권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CBDC에 대한 미리 준비를 위해서 프라이버시라든지 익명성을 또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지캐시나 라이트코인이나 호라이즌 같은 그런 코인들 천천히 분산화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XRP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또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 레이어 제로의 대장격, 프라이버시의 대장격,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마다 그걸 대표하는 코인들을 모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 들어서 매우 지지부진했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본인이 지루하시더라도 멘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만큼 많은 공부와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만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요즘에 따로 플랫폼을 투자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팬딩을 통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 안전한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